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진입니다. 어제 FMC 회의가 마무리됐고요. 이제 올해에는 다음 달 12월 FMC 회의만 남았습니다. 어제 결론 나온 것들은 사실 뭐 그렇게 대단한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대강 예상했었던 대로 25bp 금리 인하를 한 것이고요. 그런데 어제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노냐, 너비냐 이 차이점에 대해서도 또 거론이 되기도 하는데요. 외신 쪽에서는 너비라고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노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Some of the president-elect's advisors have suggested that you should resign. If he asked you to leave, would you go? No. Can you follow up on? Do you think that legally you're not required to leave? No. Mike? To follow up on Victoria's question, do you believe the president has the power to fire or demote you, and has the Fed determined the legality of a president demoting at will any of the other governors with leadership positions? Not permitted under the law. Not what? Not permitted under the law. Thank you. Courtney? 하여간에 사람들은 참 싸움 붙이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페드 인사들에 대해서 동전 던지기나 하는 사람들, 특히 한 달에 한 번 모여서 동전 던지기 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라는 답변이 너비 아니냐,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너비라는 거에 대해서 또 찾아보면 뭐 캐주얼한 표현이다, 뭐 비공식적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구글에다가 물어보니까 노의 좀 부정적인 답변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좀 이렇게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불쾌한 감정이든 노긴 노인데 약간 좀 기분 나쁘다 라는 식의 답변이 노비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외신 쪽에서 거론을 하는 것이죠. 사실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회의 내용에 대한 얘기하고 더불어서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기분이 좋다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리고 프레스 컨퍼런스 중에 3번이나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표정도 나올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어제 프레스 컨퍼런스 내용을 보면서 제가 특히나 이분 발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냥 노인데 이분이 발음을 할 때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좀 발음을 먹는다. 그런 식의 발음이 그때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넙 이렇게 들렸던 게 아닌가.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참 별걸 다 또 찾아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어제 FMC 회의는 그런 얘기도 있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정치 쪽은 하나의 좀 매듭이 되는 시기이고 그게 끝났다라는 게 아니라 향후에 또 다시 또 많은 얘기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숨 고르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경제 쪽으로는 펀더멘탈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그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식시장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금리도 그렇고 자산시장들이 한번 큰 파도가 지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상했었던 대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 시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강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한 파도가 쏙 지나간 일단락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환율 쪽에서부터 변화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제 BOJ 쪽에서 구두 개입이 시작이 됐습니다. 30년 내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건 맞겠다 이런 식인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죠. 미무라 아스시라는 일본 재무성 재무관이 얘기를 했는데 엔화 환율 변동이 너무 심하다 이 얘기죠. 미국 대선 끝난 다음에 엔화가 30년 내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BOJ가 12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끌고 가는 것이죠. 엔화가 너무 빠지니까요. 그리고 미국 대선이 지나면서 트럼프 당선자가 됐기 때문에 감세 정책 나올 것이고 그 감세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을 관세를 부과를 하면서 채우겠다라는 그런 정책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대 심리가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관세가 단순히 세수 요인이 아니라 큰 흐름의 장기적인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외환시장 쪽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경제 쪽을 봤을 때는 경제 성장에 대해서 낙관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러한 경제 성장이 나타나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가 나타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급등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대선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그런데 3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일본 쪽도 개입을 하겠다. 이 얘기죠. 아직 그 얘기할 정도로 올라간 건 아니었거든요. 좀 남았었는데 미리 중간 정도 기회에 한 번 정도 구두 개입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3레벨까지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파란색 선이요, 10년물 국채고요. 붉은색 선이 엔달러 흐름인데 이게 동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최근에 금리가 더 상대적으로 빠르게 올라갔었는데 어제 구두 개입이 나오면서 이제 거의 또 동행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엔달러하고 미국 10년물 금리가 동조해 왔었던 그 모습, 그 궤도로 다시 돌아갔다. 정상화 궤도로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말 뜻은 결국 금리도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해서 금리가 또 팍 이렇게 떨어지느냐? 그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목표 금리를 꼽을 때 제가 대선 이후에는 단기적으로 한 4.1 정도, 이 정도 보는 게 맞지 않는가. 그리고 두 번째 목표, 세 번째 목표를 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건 차후에 다시 또 생각해 볼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0년물 금리가 4.471까지 올라가고 일본 쪽에서 구두 개입 나오면서 이런 음봉 만들고 있는 거죠. 제 아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 채널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N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리고 또 금리 쪽으로, 국채 쪽으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죠. 최근에 이런 흐름에서 진입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댓글에서도 그렇게 투자하셨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대단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분들 보시면은 만약에 이걸 넘어섰을 경우에 그 다음 단계는, 다음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고 대처 능력이 대단하다,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렇게 꺾여지는 이 모멘텀이 나타날 때,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어떤 코멘트가 립 서비스가 나오는 그런 때가 이제 모멘텀으로 진입할 만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템포 늦는 거죠. 역시 투자에 있어서는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결국 수익을 크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같이 이렇게 좀 상황 보고 한 발 늦게 들어가자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수익도 적을 뿐만 아니라 진입 시점을 고르기에도 이제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이죠. 단기 목표치를 4에서 4.1 정도 봤을 때는 애매하죠. 지금 구간이. 외환 시장하고 국채 시장은 어느 정도 한 단계 큰 흐름이 지나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이 펀더멘탈 논리를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F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블랙아웃 기간도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12월 FMC 회의를 봐야 될 테니까 이제 펀더멘탈 흐름에 대해서 다시 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정치 쪽 흐름은 또 정치 쪽에서 얘기가 나오겠는데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는 다시 또 펀더멘탈 쪽으로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죠. 금리가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인플레이션 얘기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월간 단위로 놓고 봤을 때 제일 먼저 보는 지표가 이 GSCPI 지표잖아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프레셔 인덱스야. 지난달에도 약간 좀 안정되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어제 이 지표가 나왔죠. 10월에 꺾이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 4월에 여기가 0.85 저점 찍고 8월이 플러스 0.2까지 올라왔죠. 그런데 9월에 약간 내리고 10월에 더 빠져서 이제 다시 마이너스로 들어섰습니다. 마이너스 0.32 기록했습니다. 이 지표를 운송료를 기준으로 해서 뽑기 때문에 코머디티 시장을 한 반 템포 앞서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10월 달에 코머디티 단기 약세를 미리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인플레이션이 좀 단기적으로 약화될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인데 이 다음에 11월 지금 현재 나타나는 변화는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그것도 한번 우리가 가늠을 해야죠. 그런데 이 지표는 한 달에 한 번 나오기 때문에 이 지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실시간으로 좀 보려면은 CRB 인덱스나 해상 운임 쪽을 봐야죠. CRB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월 7일에 고점 찍고 10월 말에 저점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봤을 때 이거보다 약간 좀 선행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GSCPI 지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맞겠죠. 그런데 CRB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저점 찍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저런 GSCPI 지표도 다음 달에 빠져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미 반등을 시작했다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은 해상 운임지수 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위가 컨테이너 지수고요. 아래가 BDI 지수인데 둘 다 저점을 형성하고 이제 반등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커머디티 시장이 계속 지속적으로 약세가 될 것이다. 이것보다는 저점 만들고 또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모습은 유가에서도 나타납니다. 크루드 오일 보면은 이 주봉인데요. 10월 10일에 저점 찍고 66.72달러에서 저점 찍었거든요. 그리고 11월 8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반등해가지고 73불 가까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제가 크루드 오일은 큰 흐름은 이 박스권 안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근거는 미국이 이제 산유국으로 등장하면서 크루드 오일 수급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세 흐름이 변동성이 이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전략 비축류 SPR이요. 그 SPR을 털었던 시기가 이때쯤부터 여기까지 털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팬데믹 당시에 공급 막 무너지면서 막 올라가니까 전략 비축류를 털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털었고 이 아래쪽에서는 또 사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3단계 정도로 가격을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SPR 사는 시기 그리고 고점에서 털었던 시기 또 여기까지 털었기 때문에 65불, 95불, 125불 뭐 그런 식으로 한 30불 간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기적 흐름에선 65에서 95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걸 넘어서는 거는 무슨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터지거나 새로운 모멘텀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을 하는 커머디티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상 운송 시장 쪽에서 약간 좀 또 변화가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 대선 이후에요. IMF에서 집계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의 항구 물동량을 다 집계하고 있는데 좀 이상한 모멘텀이 나타나면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쪽이 좀 시끄러우니까 홍해 쪽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는데 좀 변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미국 대선 이후에. 대선 직전에 11월 3일에요.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하고요. 그 수에즈 운하의 반대쪽, 바벨만데프 쪽이요. 그러니까 홍해가 이쪽에 있는데 유럽 쪽으로 나가는 게 수에즈 운하고 이쪽 아시아 쪽으로 나오는 게 바벨만데프거든요. 수에즈 운하 쪽이 11월 3일에 저점 찍으면 18척이 지나다녔고요. 그리고 미국 대선 끝나니까 그게 무려 3배가 됐어요. 여기 막대기 보면 확 커졌잖아요. 여기 저점에서 확 커지는 모습. 46척까지요. 그리고 바델만데프 같은 경우는 19척이 저점을 찍고 선거 끝난 다음에 35척이 지나다니는 고점을 기록한 겁니다. 이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인지 홍해 쪽의 위협 요인도 사라지는가 그것도 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사라진다라고 한다면은 그동안에 이쪽 항로 쪽을 피해가지고 남아공 쪽으로 돌아갔었잖아요. 그게 다시 또 원상 회복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변화 요인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식으로 또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리 쪽이 조금 더 안정되는 그런 흐름으로 반영이 될 수가 있겠죠. CME 페더츠 툴 같은 경우는 12월 FMC 회의 때 금리 인하 확률이 다시 높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그게 뭐 금리 안 한다라는 확률까지 내려갔던 건 아니고 확률이 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확률이 80%까지 올랐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66%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70% 회복하는 그 정도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그렇게 한번 하락을 더 하면은 어제 4.5에서 4.75까지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에 425에서 450bp 그렇게 변화가 되겠죠. 그 다음은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트럼프 당선자가 정권인수위원회 뭐 이런 거 만들면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보면서 좀 판단할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FMC 회의가 어제 끝났고요. 이제 12월 꽤 남았고 블랙아웃 기간은 오늘 8일로 마무리가 되고 내일부터는 페드 인사들이 또 이런저런 스피치들을 하겠죠. 연말에 이 통화정책회의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려면 아직 좀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시장에 또 반영을 시킬지 이분의 입장은 또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11월 FMC 회의 때는 그냥 넘어왔는데 12월 FMC 회의까지는 또 어떤 식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지 또 관심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트럼프 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큰일이 없겠죠.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 어제 같은 얘기 계속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통화정책 회의 한번 지나갔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다시 또 펀더멘탈에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반도체 업종 쪽이 좀 흐름이 특이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 칩스법 같은 게 흔들리면서 반도체 업종이 좀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었는데 그게 좀 얘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만간에 엔비디아 실적도 나오잖아요. 또 시장의 중심이 반도체 업종 쪽으로 관심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관련된 얘기들은 또 찾아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